이 교수의 자꾸들이다 강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비밀의 취향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비밀의 취향이라는 책은 이런 식의 표지로 최근에 나왔어요. 이학사에서 김민우 어,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자크데리다 하고 마우리치오 페라리스가 제자인데 둘이 대담한 거예요. 음, 그죠? 여기 보면 자크 데리다고 페라리스를 소개했고 김민호 옴기니는 서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철학과에서 데카르트를 공부를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파리 팔대학에서 데리다로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전문가가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 대조하지 않고 그냥 이 한국말만 갖고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거는 2022년 6월 10일이고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데리다는 원래 읽기 어렵죠. 그래서 이 데리다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길잡이로 천천히 이걸 갖다가 강독을 하기 때문에 책의 저작권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책을 접근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출판사에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고 문의를 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어쨌든 이 책은 이게 속표지인데 이 책은 이렇게 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1장만 읽고 소개하는 걸로 끝이고 만약 출판사에서 허가가 된다면 계속해서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주 짧은 책이긴 하지만 읽는데 산산이 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책의 판매에 차라리 도움이 되지 지장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런 게 내 판단이었고 결정적인 결론은 출판사 쪽에서 해야겠죠. 이게 구쪽에 요 구절이 나오는데 요 구절들은 어렵죠. 눈으로 봐도 딱 어렵고 이건 읽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인용이에요, 인용.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데서도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 데리다의 사상을 정리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장의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읽으면 아주 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데리다가 말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갖고 읽으면 좀 더 다시 돌아와서 읽으면 도시 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 구 쪽은 인용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데리다의 말부터 본론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선 제목부터 보려고 그래요. 이 비밀의 취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불어로는 르구 디 세크해 영어로 표시하면 The Taste of Secr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단어, 이 테이스트가 뭐냐면 입맛이죠, 테이스트, 그죠? 맛보는 거죠. 미슐랭 리스트 있죠, 미슐랭 가이드의 리스트, 그죠? 미슐랭 가이드의 리스트가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해졌는데 그 리스트 중에 빅구르망 리스트가 있어요. 구르망은 미식가라는 뜻이고 빕은 아마도 내가 불어를 굉장히 잘하지 못하는데 비블로 그러니까 하찮은 그러니까 서민 미식가 그죠? 가격이 좀 싸고 알찬 그리고 맛있는 그런 빅구르망 리스트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옆에 있는 칼국수 집이거든요. 그런 집들, 그러니까 굉장히 칼국수집, 그게 별로 비싸지 보이지 않죠? 미슐랭 가이드는 굉장히 비싸고 고급인 집들이 많은데, 구루막이란 단어 보세요. 그죠? 이게 맛이죠, 맛.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요 테이스트부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책인데, 왜 테이스트를 말했냐면, 테이스트는, 어,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지만, 그게 첫 번째고, 그죠? 정확하게 테이스트라는 게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스트에 대한 생각이에요. 입맛, 그죠? 그러니까 테이스트에 관한 생각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체험한 경험의 결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경험을 했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어로 정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어, 비밀을, 어, 뭔지는 느끼는데, 그죠? 이게 느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느낀다. 그죠? 뭔지는 느끼는데, 알겠는데, 말할 수 없다. 그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 그런 묘한 지점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요. 이 테이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어,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 제목은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할 텐데, 테이스트란 맛. 왜 지금 이런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해체론의 대가죠. 자크 데리다가. 근데 이런 해체 철학의 대가인 분이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또는 그 제자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아직은 언어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입맛 같은 그런 진리의 비밀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겨져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결론, 정의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아, 이런 거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읽어나갈 텐데, 어, 여기 첫 페이지 내리다가 한 얘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체계라는 말로 그 최소한의 의미만을 고려해서 귀결, 일관성, 고집 같은 것으로 특정한 모아드림으로 새긴다면 체계를 향한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텍스트에서 이런저런 때마다 모티브들이 회귀하고 반복적으로 환기된다는 사실이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뭔가 체계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체계라는 게 집착되는 게 모티브들이 회귀하고 반복적으로 환기되어서 뭔가 뭘 중심으로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 같은 거, 일관성 같은 거, 귀결되는 거,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연배가 되고 보니 이 글은 데리다가 거의 사망하기 전에 했던 대담이었고 나온 거는 아주 최근이지만 그거는 이제 어, 공저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인 헤라리스가 자기 스스로 게을렀다라고 뭐 다 게으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후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랜 동안 묵혀뒀던 글이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이 죽음에 가까워. 그리고 여기 이 글에 보면 죽음에 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죽음이 임박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근래 30년 동안 쓸 수 있던 모든 것은 그러니까 가장 그 데리다의 후기 데리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후기 데리다의 그 30년 동안 쓴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이 보기엔 정말 단조로울 수 있는 특정한 고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후기 데리다의 마지막 그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정리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반대로 체계라는 말이, 여기 반대로가 중요해요. 반대로. 체계라는 말이 구성상의 총체화, 모든 언표의 연속성,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이거는 정확을 기하느라고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렇지만 개념들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일관성 자체와는 비교되는 일관성의 일개의 형식. 이것도 말이 묘하죠. 즉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형식을 뜻한다고 모아들음 일반에서의 함께가 아니라 존재론적 명제들을 조합하는 함께를 뜻한다고 해봅시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십적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줬냐면 두 개의 체계, 그죠? 두 개의 체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소제목을 붙인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체계라는 소제목을 쪽에 붙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이 데리다 읽을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명론이라는 거예요. 구명론이 뭐냐면 한자말로 쓰면 이거 한자로 한국말로 내가 어떻게 좋은 말로 표현할지 몰라서 번역을 하면 이게 구자가 어, 여기에 어, 옛날 여기 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명은 이름이에요. 논은 논리 그런 뜻이에요.
구명론이 데리다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구명론이 뭐냐면 옛날 이름, 옛날 이름 이론이에요. 직역을 한다면 이건 무슨 얘기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대가 시대 전환기, 시대적 전환기에 있어서 더 예전의 시대가 아직 그 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그죠? 시대적 전환기인데 예전의 시대가 아직 그 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하여 와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그죠? 옛날 이름을,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체계를 위하여 옛날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지금 보는 체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근대적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탈근대적 체계가 와 있다면 그 탈근대적 체계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같은 체계는 아니죠. 그치?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전환기라고 말한다면 이 두 개는 정반대되고 서로 대립할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탈근대적 체계 대신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이 탈근대적이라는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 근대를 모던이라고 그런다면 새로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탈근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러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자체가 아주 궁색한 단어예요. 왜 궁색한 단어냐면 탈근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탈근대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근대 이후, 근대를 넘어선. 즉 다시 말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인데 전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아주 틀 자체가 바뀐 사고방식의 틀, 패러다임 등, 에피스테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고방식의 틀 자체가 바뀐 거죠. 자체가 완전히 바뀐 전혀 새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지금 시대죠. 지금의 현재 시대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정쩡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명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적 체계도 체계고 용어로는 근대적 체계도 용어란 말이에요. 체계는 같은 체계잖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 두 개는 왕창 달라졌는데 이렇게 두 개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이 두 개의 체계가 이 두 개의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그리하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가들도 철학자들도 그죠? 철학자들을 비롯한 문화평론가, 철학자나 문화평론가 등 뭐 이론가들 다 마찬가지죠. 뭐 예술평론가들 마찬가지, 예술평론가도 마찬가지, 예술평론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거의 모든 이론가들 비롯한 거의 모든 이론가들도 이러한 개념 체계의 혼란상 앞에서 아주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것이 현재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읽을 수 없다. 뭐 없다고 절망하여 우울과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면 첫째, 근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하버마스 같은 아주 대가들의 근대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버마스 같은 대가들, 철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들도 여기에 다 서로 속해 있는데 그렇다고 서로 싸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서로 거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게 답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입장도 되고 저런 입장도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버마스는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이게 주류예요. 현재 주류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근대 사회가 주류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뭐 근대 사회 뭐가 있어요? 근대 국가, 그다음에 근대 가족, 핵가족,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뭐 근대 모든 제도, 뭐 학교, 병원, 뭐 교도소 등 근대의 모든 제도를 신봉하거나 믿거나 운영하는 사람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근대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겠죠. 그죠? 근대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가 아직도 계속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근대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근대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겠죠. 그죠? 근대가 왜 끝났다고 그러냐? 아니다. 근대의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걸 보수해서 쓰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근대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모더니티, 그 근대성. 그러니까 근대라는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대성. 그래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써야 돼. 모더니티. 근대성. 그러니까 근대성. 근대의 성품, 근대의 성질. 그런 것들은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근대주의자들이에요. 이 근대주의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탈근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탈근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예술 사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사조인데 이 예술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대가 무슨 쓰레 같은 소리냐.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근대성은 벗어버려야 할 무태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티, 그지? 탈근대성, 포스트 모더니티, 탈근대성, 그지? 포스트 모더니티만이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영화 예술 미술 전시 미술 건축에서 이게 원래 건축에서 시작됐어요. 건축에서 시작되고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그죠? 예술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현재. 건축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건축이 원래 시작했었는데 건축 분야는 지금 미국에서는 시작은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들은 건축가들로 볼 수 있는데 건축가들이 이 건축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근대가 완전히 탈근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미국의 건축가들이 이 아직 근대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데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금기 언어가 돼버렸어요. 특히 건축가 쪽에서는. 너무 빨리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으니까, 이름도 제대로 못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해체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냐면 절충주의자들이죠. 이게 이제 데리다고, 나는 여기에, 이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이건데, 무슨 소리냐면, 근대의, 어, 전개 방식, 역사관은, 관이 배제와 부정이었다면, 탈근대의 역사관은 어, 감싸고 넘어가기. 즉 포월, 포함 플러스 포월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해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체론, 이 데리다는 그러니까 하버마스랑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데리다고 하버마스하고 둘이 대담한 책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걸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데리다가 바로 이런 그러니까 근대 역사관이 배제와 부정이었다면 이렇게 부정을 해갖고 탈근대주의자들이 포스트 모던 예술 운동을 해서 예술에서는 아주 지금도 그래서 창의성 뭐 그러면 다 예술 쪽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지금도 이렇게 근대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므로써 디자인, 뭐 미술 디자인 등, 그죠? 패션, 뭐 사진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각 분야에서 뭐 앱도 마찬가지, 웹툰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런 근데 뭐 드라마 그죠? 그 많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예술적으로 설명할 때는 현실 적용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데 이 현실 쪽에 설명을 할 때 그때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때는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아직은 포화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탈근대 저 해체론의 이론이고 데리다는 바로 이런 이론의 중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21세기에 나는 데카르트라고 부르는데 21세기 탈근대 세계관, 탈근대 철학의 시조 데카르트와 같은 그죠? 이거 근대를 시작한 게 데카르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리다가 나는 21세기 탈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여겨져서 읽고 있는 거예요. 데리다를 왜 읽냐면 자크 데리다가 굉장히 이 사람을 내가 전공이고 사랑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관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의 물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거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왜 두 개의 체제를 말했는지 설명이 되죠. 왜 두 개의 체제를 말했냐면 근대라는 그지? 근대라는 체계와 탈근대적 체계 이 두 개. 책을 아까 다시 돌아가서 책을 보면 책을 다시 볼게요. 앞부분 요만큼의 앞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탈근대적 체계예요. 반대로라고 말한 요 부분 여기서부터가 근대적 체계예요. 요 밑에 반대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왜 근대적 체계인가? 그러니까 근대적 체계는 체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체계라는 말 여기 따옴표 쳤지 여기 안 쳤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따옴표 안 친 체계라는 말은 지금 일상어인 거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거는 따옴표 안 쳤어요. 이렇게. 요걸 쳤단 말이죠. 이 따옴표를 쳤다는 소리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고 보편적인 개념일 때는 안 치죠. 이건 뭐예요? 특수한, 그지? 특수한 개념, 특수한 사례를 나타내는 개념의 사례일 때 따옴표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쳤고 여기서 쳤단 말이죠. 그지? 그 자체가 이 두 개의 개념의 이중성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원인치를 돌아가서 보면 여기 체계. 요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체계예요. 그래서 이 근대적 체계는 논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근대적 체계, 여기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체계라는 말이 구성상의 총체와 모든 원표의 연속성,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일관성의 일개 형식, 즉 논리적 추론이라는 형식을 뜻한다고. 모아드림 일반에서의 함께가 아니라 존재론적 명제들을 조합하는 함께.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가서 요 뒤에 말을.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밑에 거는 조금 전에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보면 모아드림 일반에서의 함께가 아니라 모아드림 일반에서의 함께. 요거는 강조돼 있죠. 이탈릭으로 강조할게요. 아니라 뭐냐면 존재론적 온톨로지칼, 그지? 여기 불어를 써서 온톨로지크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온톨로지칼이에요. 온톨로지크, 그죠? 온톨로지크, 온톨로지칼 그런 뜻이에요. 명제들을 부합하는 함께. 를 뜻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적 체계라는 거는 이런 철학적인 명제들, 온톨로지가 뭐고 인식론하고 존재론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인식론과 존재론은 별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이런 확실한 체계, 논리학적 체계를 가진, 그죠? 논리학에 기반을 두는 철학적 체계에서 나온 명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학적 주제를 말하는 명제라고 그러죠. 주제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를 말하는 문장을 보고 그 명제들의 조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조합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철학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논리학적으로 조합을 해서 체계를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모던한 체계. 그게 정치학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라고 예를 들면 정치학, 경제학, 그죠? 심리학, 뭐 물리학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존재론 명제에 기반을 둔단 말이죠.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존재, 그지? 물질의 존재론적 명제 이런 걸 두고 그다음에 철학에서는 뭘 둘까요? 정치에, 그죠?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그지? 존재론적 명제, 노동의 존재론적 명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란 말, 사례 예를 드는 거죠. 다 이렇죠. 그죠? 물리학, 뭐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을 면제를, 자본이 뭐다. 하고, 뭘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존재력 명제. 다시 말해서 정의죠, 정의. 그지? 즉, 자본의 정의. 그지? 물질의 존재론적 명제가 뭐예요? 물질은 어떤 거다? 물질의 정의죠. 이게 흔들리는 게 요새 현대 물리학이죠. 양자 물리학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치? 어쨌든 간에 이런 존재적 명제들이 원래 있고 이런 체계들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대적 체계인 거죠. 지금까지 기존의, 그죠? 보편적인 기존의 개념이죠. 체계에서 나오는 기존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합쳐서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대적 체계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 탈근대적 체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드림 일반이 뭐냐면 잘 모르지만 요건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요걸 해설을 다시 해보면 잘 모르지만 아까 테이스트 했죠. 테이스트. 입맛에 따라. 그지? 어? 탈근대적이라고 여겨서 모아드린 것. 그지? 그런 것들로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와 이 체계는 완전히 딴 얘기죠. 두 개가. 그죠? 이 체계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문지 체계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는 논문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논문들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탈근대적인 체계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잘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 그렇지만 입맛에 따라 테이스트. 그죠? 취향이라고 했죠. 번역은 취향이라고 그랬어요. 취향도 거의 옳은 말이죠. 그죠? 취향에 따라 탈근대로 여기서 모인 것들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자꾸 내가 왜 이거를 할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부터 보시면 돼요. 체계라는 말이 구성상의 총체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성상의 총체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구성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모든 언표 연속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언표, 발언된, 그러니까 어터런스라고 그러는데 발언된 것들. 무슨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언표예요. 언표. 그러니까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죠. 그 모든 입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연속성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일관성의 일개 형식, 논리적 추론이라는 형식. 요 말도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쪽 보면 이거 설명해 볼게요. 여기 쪽에는 뭐냐면 요거 이제 두 번째 사례죠. 요건 2-1을 설명했던 거고 요건 2-1을 사례로 설명한 거고 어 요건 2- 조금 전에 거 한번 다시 하나만 더 설명해 보면 요거는 1-1로 설명하면 되죠. 그죠? 1의 사례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엔 1-2예요. 2-2. 2-2는 이 책에서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할 때 일관성이에요. 이때 구별되는도 강조가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때 일관성 자체라는 말, 일관성 자체가 강조됐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확실히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무슨 뜻이냐면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에 가니까 그렇지만 일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관성 자체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식, 체계의 형식, 그지? 체계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요거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하고 뒤에 써 있는 말은 완전히 딴 동네기죠. 1-2. 뭐라고 썼냐면 그 뒤에 일관성의 일개 형식. 근데 형식도 강조됐어요. 일관성 일개 형식. 즉, 논리적 추론이라는 형식을 뜻한다는 거죠. 구별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거 똑같죠? 여기 이렇게 쳐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같다는 걸 말해주려면 이게 뭐냐면 이때는 논리학적 체계에 어, 기반을 두는 형식, 그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이란 게 뭐냐면 인프런스라는 영어 단어인데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추정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논리학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단 논법 같은 거예요. 3단 논법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면 3단 논법이 하나의 사례예요. 3단 논법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추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추론이라는 엄격한 형식의 기반을 두는 일관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거를 데리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왜 일개 형식이라고 그랬냐면 왜 일개 형식이라고 썼냐? 이게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일개 형식이란 말을 왜 썼냐면 여기서 일개 형식이라는 거는 데리다의 지적이에요. 무슨 지적이에요? 근대적 세계관의 논리학이라는 근대적 세계관의 기반을 두는 형식은 일관성은 우로 인한 근대적 체계는 일개 형식일 뿐이다. 일개 형식, 즉 일 뿐이다. 즉 일개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 형식 말고, 그죠? 근대적 형식에 기반을 두는 근대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형식 말고, 다른 일관성의 사례들이 속속, 이 어떤 다른 일관성의 사례들이 뭐예요? 다른, 즉, 탈근대적 일관성의 사례들이 족족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개 형식 같은 일개 요 단어가 아주 데리다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일개 형식. 그러니까 그 근대 사회 형식은 총체적인 형식이 옛날까지 굉장히 위력 있는 총체적인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그냥 일개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기요. 반대로 체계라는 말이 구성상의 총체화. 그러니까 구성상의 총체화라는 것도 좋게 말하는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일개 형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것도 근대적으로는 구성상의 총체화를 할 수 있지만 또는 모든 연표의 일관성 이것도 그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다 의심스럽다라는 말이 바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이 말도 그런 거죠. 일관성 자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의 일개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논리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인 게 논리적 추론은 철학의 기반이잖아요. 철학뿐이에요. 근대 학문의 기반인 거죠. 3단 문법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그뿐이라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모아드림 일반에서의 함께가 아니라 그런 함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아드림 일반에서의 함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근대적인 학문 체계 속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존재론적 명제를 조합하는 함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슬쩍 넘어갔는데 물리학에도 뭐가 있어요? 현대 물리학. 즉 뉴턴의 근대 물리학을 포괄하는 양자 물리학 사례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근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논리학에 기반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 자체가 존재를 두고 정의가 안 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어디 있어요? 빛과 입자는 구별이 안 된다. 어떤 게 빛인지 입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겠다. 그죠? 예를 들면 뭐라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겠다는. 예를 들면 그지?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그럼 빛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물리학만 예를 들지만 물리학이 가장 티피컬한 예죠. 있단 말이죠. 일관성을 근대적인 일관성을 일개 형식으로 만드는 논리적 추론이라는 형식을 일개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탈근대적인 사례들이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벼슬 있어요. 오케이?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이 더 엄격하고 어쩌면 더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해체를 설명하는데 다시 앞에서 맨 앞에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데리다의 그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체계를 모르고 읽으니까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죠. 두 개의 용어가 그러니까 두 개의 체계라는 용어가 따로 있으니까요. 구명론이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이 지금 강의의 제목을 구명론 두 개의 체계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만약 체계 따옴표 쳐 있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근대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그 최소한의 의미만을 고려해서 왜 최소한의 의미만 고려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의 의미를 고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것, 그지? 그런 논리학의 체계를 가지고 완벽한 체제를 만드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체제는 없지만 귀결, 일관성, 고집 같은 것, 특정한 모아드림으로 새긴다면 체계를 향한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계를 향한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2-1을 보면 요거 이제 이거에서 이제 데리다의 이론이 좀 더 나오는 거죠. 이제 3을 보면 만약 체계라는 말을 그 최소한의 의미만을
고려해서 귀결, 이건 일관성, 고집 같은 것으로 특정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자세히 좀 보려고요. 그림으로 새긴다면 세계를 향한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그러니까 체계라는 말을 최소한의 의미만을 세계 고려해서, 요거는 반대말이 뭐냐면, 요 말은 다시 정의하면, 그래서 2-3-1, 최소한의 의미는 반대가 최대한의 의미겠죠. 그죠? 최대한의 의미는 뭐냐면, 완벽한 세계라는 개념이죠. 그죠? 이게 어디 있어요? 논리학은 안 적혀져. 논리학이 오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논리학, 그지? 에 확실하게, 논리학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명제들로 구성된 근대적 이론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그죠? 이런 것들이 아닌 최소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탈근대적 세계의 확실한 도래의 사태로 인해, 예? 체계가,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탈근대적 세계가 간헐적으로, 어?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지? 체계를 고려해야 할 만큼 주도적인, 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상황도 경험할 수 하게 된 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가 필요하겠다고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귀결, 일관성, 고집.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렇게 귀결돼 논리적으로 귀결돼 논리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귀결 또는 사태를 설명하는데 일관적으로 어,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스트, 입맛, 취나 취향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탈근대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고집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고집 같은 것으로,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특정한 모아드림이 있다고 본다면, 그죠? 그런 특정한 모아드림이 있다고 본다면 체계를 한 명령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를 한 명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오케이. 돌아가서 본문으로 다시 볼게요. 만약 체계라는 말을 그 최소한의 의미만을 고려해서 귀결, 일관성, 고집 같은 것으로 측정한 모아드림으로 새긴다면 체계라는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모호한 얘기 같지만 이거를 이 데리다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런저런 텍스트에서 이런저런 때마다 이런 체계를 향한 체계를 향한 명령의 모티브들이 회귀하고 반복적으로 또 환기된다고.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연배가 되다 보니 그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30년이나 걸친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지금 탈근대 시대의 데카르트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탈근대의 기본적인 이런 사고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동안 쓸 수 있던 거, 30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단조로울 수 있는 특정한 고집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집이 아니라 그런 체계가 진짜 있다는 확신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사적 결론이 그렇게 귀결되고 그런 일관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했던 체계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원래 체계라는 표현은 구성상의 총체화 이게 근대적 체계죠. 그리고 모든 원표의 연속성 그리고 일관성 자체와는 구별되는 지금 이게 앞에서 일관성을 그 데리다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구별되는 일관성의 일개 형식 논리적 추론이라는 형식을 뜻한다고. 즉 모아드림 일반에 관해서의 함께가 아니라 존재론의 명제들을 조합하는 함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지금까지 한 요 얘기를 이것을 철학에 더 엄격하고 어쩌면 더 현대적인 의미를 받는다면 그게 해체라는 거죠. 해체. 그러니까 해체가 뭐냐? 해체가 바로 이 탈근대적 시스템의 이름인 거죠. 그죠? 해체라는 게 그러니까 유달리 반체계적일 것도 없이 철학 체계를 부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포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한 식의 철학 체계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관한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좀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해체의 정의 지금 해체 그러니까 탈근대적 사상 체계 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해체의 정의를 말하면 첫째 유달리 유달리란 말은 왜 여기 가로가 쳐 있냐면 유달리 요로 가운데 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달리하게 보일 사람도 있고 안 보일 사람도 있는 거죠. 반 체계 적일 것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이건 좀 1, 2, 3, 4가 계속 나오니까 이름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를 가나로 바꿀게요. 그죠? 그렇게 하면 번호가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3으로 할게요. 2에 사실은 2에 계속되는 건데 새롭게 3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3으로 가서 3. 여기다 별표를 치고 다시 이걸 A로 할까요? 그러면 A. 무슨 소리냐면 유달리 반체계적일 것도 없이 이게 왜 중요한 이걸 설명을 왜 해야 된다면 반체계란 말은 체제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체제에 대한 체계에 대한 반대라고 유달리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체계를 반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요건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근대가 전근대의 반대와 배제를 기본 사상으로 했다면 탈근대는 근대를 포괄, 포함, 플러스 초월하는 것을 기본 역사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에서 그 체계를 벗어나서 나는 반대야. 이게 반대죠, 반대. 그지? 반체계. 반체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반대야 하고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반체계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체 예정의 또 하나는 그런 식의 철학적, 이제 중간에 별로 친 거는 삽입이죠. 철학적 체계란, 다른 거, 그런 식의 철학적 체계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관한 연구.
이게 해체의 정의예요. 일태이고, 태고, 그로부터 도출된 비결일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근대의 체계 자체가, 근대의 철학적 체계 자체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어, 완결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치? 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인 거죠. 조금 전에 했던 말 있죠. 일관성. 일관성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 벌써 이거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일관성 자체와 구별이 되는 그 말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일관성의 일개 형식이라는 근대적인 일관성도 있지만 탈근대적으로 일관성 자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즉 탈근대적인 체계의 존재만으로도 뭐가 있는 거죠. 만으로도 근대의 체계의 완벽함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완벽함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반대 세례가 하나가 있잖아. 완벽하다는 건 반대 전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논리학인데, 즉 완벽한 논리학은 불가능하다. 즉 단 하나의 전하에 말하자면 부응하지 못하는 않는 사례만 있더라도, 그지? 완벽하다는 건 모두 다 맞다는 소리인데 그 중에 단 하나의 그 부응하지 않는 사례만 있더라도, 그지? 그렇다도 완벽한 논리학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해체의 지금까지 논리였던 거죠.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체란 유달리 굳이 반칙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그 근대적 철학 체계에, 그 완벽한 철학 체계, 여기 보면, 구조적인 총체화, 전부 다 모든 언표의 연속성, 그지? 논리학적 추론,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적 명제를 총합하는, 명제를 종합하는 함께. 이런 그 완벽한 체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완벽하지 않네? 그럼 내부로 해체가 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해체는 체계를 자체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근대적 체계를 난 체계야! 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체계에 의한 체계의 자기 해석들 안에서, 체계가 완벽하다고 체계 안에서 체계의 자기 해석들이 있겠죠? 거기서 어떤 탈구의 힘, 즉 디스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어, 탈구. 탈구란 단어 어려운데 쉬운 말씀은 디스로케이션. 로케이션이 뭐냐면 위치죠. 위치 잡기죠.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니까 디스는 부정이죠. 플러스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알죠? 그죠? 로케이션 위치 잡기란 말이죠. 위치 잡기가 안 되는 거죠. 위치 잡기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해체. 이걸 다시 나누면 내파라고 볼 수 있어요. 내파. 안에서 파괴시킨다는 거죠. 내파. 안에서 파괴는 이때 파는 부신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파괴시킨다는 거죠. 파괴. 내파. 영어로 표현하면 인플로전이에요. 뭐가 아니라 폭파, 뇌파가 아닌. 그러니까 반체제. 파, 즉 반체제가 아닌. 굳이 바깥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위치를 쓱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리가 딱 있었는데 그걸 싹 여기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로케이션이 돼버리는 거죠. 위치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사 틀 같은 게 하나가 빠지는 거죠. 하나가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런 탈구의 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총체화 안에서, 그지? 총체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추론적 종합의 운동 안에서, 그죠?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종합이 돼? 안 되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해체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거였단 말이죠. 해체는 체계에 저항하는 무엇을 찾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체제 저항해서 난 체제를 싫어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근대적 사고방식이에요. 부정과 배제의 근대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을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중에 체계를 폐쇄할 수 없다는 무력함.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파라그래프 하나만 끝내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체계를 폐쇄할 수 없다. 체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기능이 부전인 거죠. 흐트러짐. 그죠? 디스로케이션, 어드저스트먼트. 어드저스트먼트는 쫙 맞추는 거죠. 적응이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나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야말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사유를 하는데, 논리학적으로 사유하는데 그 체계 안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안 되지 않니? 읽어봐봐. 이거 잘 안 되지? 너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했지? 가만히 읽어봐봐.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작업의 전망에 매료되었던 도처에서 관건은 체계가 운행하지 않음을, 그죠? 잘 작동되지 않음을, 이 기능이 이게 안 맞은 거죠. 기능이 부전이란 말이죠. 기능이, 당뇨나 이런 병들이 다 그런 거죠. 고혈압 이런 것도 기능 부전이죠. 체계를 중단시키는 것인 동시에, 그치? 사람의 건강을 망치잖아요. 체계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체계의 욕망을 해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거꾸로 보면 체계가 그런 완벽하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해명이란 말은 좋게 썼지만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욕망,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체계의 욕망은 그런 어긋남이나 괴리에서 제 활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긋남, 아까 말한 거죠. 어저스먼트가 어드 조인트. 그러니까 조인트가 맞춰지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자대로 나사가 꽂혀서 다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괴리를 이루는 거에서 제 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활력?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활력. 그죠? 구명론을 가지고 옛날 이름을 가지지만 새로운 체력을 만드는 것. 그래서 철학적 자료군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자료군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적 자료군이라는 게 뭐냐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얼마나 많은 저작들이 있어요. 코르퍼스는 자료군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철학적 저작들을 말하는 모든 작업들이에요. 텍스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이 괴리는 특권적이죠. 옛날에 그게 없었는데 지금 세대에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억압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데리다는 근본적으로 이 괴리로서의 연결을 분석하기 위한 등불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괴리로서의 연결을 분석하기 위한 등불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조절하는 일을 했습니다. 종종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괴리로서 그러니까 괴리로서의 마지막 요거까지만 읽겠습니다. 괴리로서의 연결을 분석하기 위한 등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 방향을 조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체가 하는 일이에요. 해체론이 궁극적으로 했던 일이 이건데, 무슨 소리냐면, 무슨 괴리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철학의 완결성을 어긋나게 하거나, 흐트러지게 하거나, 무력하게 하거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그지? 그게 괴리겠죠. 그죠? 뇌파에. 괴리로서의 연결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괴리로서의 연결이 뭐냐면, 체계를 만드는. 그죠? 그냥 괴리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어,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괴리가 아니라, 체계로, 구축되어 가는, 모여서. 그죠? 아, 그런 현상이 모아들임을 통해 체계로 구축되는 연결을 그러니까 이게 해체가 작은 해대가 아니라 그걸 분석하기 위한 등불이 즉 다시 말해서 이때 등불은 뭐냐면 이게 바로 취향, 입맛, 그지? 등 맛 또는 흔적 뭐 이렇게 그죠? 등 아직
언어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지? 내는 것들. 등불이겠죠. 어디 있는 상피고 그 방향을 조절해. 왜 그 방향을 조절하느냐? 그 방향이 뭐야? 팔근대적인 방향. 그죠? 근대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왜가 이 방향을 얘기했냐면, 아까 내가 보면, 아까 얘기해서 했던 가나다. 그죠? 이 세 개. 근대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탈근대주의자로 완전히 벗어버릴 수도 있고, 해체론자도 있었는데, 그 방향을 조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방향이 다 세 개는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다시 한번 보면, 종종 그랬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30년 동안 후반기 30년 동안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학문적 세계는 초기 앞부분에서는 해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보내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그러니까 1968년도부터 처음 동안은 처음부터 그라마톨로지가 나올 첫 번째부터는 데리다가 해체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바빴겠죠. 그 개념이 진짜 있을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됐을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몰입을 했고 그다음에 말년 30년 동안은 그게 체계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등불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요거는 해체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그 방향을 조절하는 일, 그건 뭐냐면 체계를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 살피고 여기까지는 해체 개념의 정립이었고, 그지? 그다음에 그 방향을 조절하는 일, 이게 뭐야? 해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 해체 개념, 해체의 개념을 사람 속에서, 그지? 정립하는 일을 초반기에 했고, 어, 후반기에는 해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했다. 지금 후반기 부분이니까 해체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해체가 체계로 구축이 될 수 있다. 즉, 이 해체의 체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팔근대적 패러다임, 사고 체계, 기반이 만드는 일이다. 지금 현재 세상이 바로 이 해체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직 탈근대적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만드는 일은 아주 시급한 일이었고, 데리다가 이런 일들을 철학적으로 해냈고, 내가 지금 이걸 왜 읽냐면은 이런 일들, 이건 철학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거가 직접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교수의 조금 더는 학교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어, 어, 이 교수의 자크 데리다 강독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거꾸로 돌아서서 이제 강독이, 이 교수의 조건 학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자크 데리다의 철학은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금 하는 지금 감독이 번역된 출판사의 공식적인 허락을 전제로 하며 써야 돼.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감독이 이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쓰겠습니다. 전제로 하며 어, 지금 이 첫 번째 감독을 출판사 측에 제출하여 그 의견을 묻기로 합니다. 갈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출판사 측의 부정적인 답변이 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는다면 이 책의 일장 부분, 즉 36조까지 까지를 일박만 감독을 진행하고
충분한, 그것으로도, 데리다 읽기에 충분한 소개가 될 수 있죠. 물론, 희망이지만, 출판사에게 허락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데리다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데리다 강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강독도 시간이 된다면,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왜 원서를 하느냐면, 영어로 된 걸 번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이중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잘 번역된, 이거 굉장히 잘 번역된 이 책이기 때문에 원서를 굳이 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이 번역된 걸 잘못 해석하는 건, 나의 책임이지만, 지금 이번에 번역한 이 책은 굉장히 번역이 아주 훌륭해서, 어, 그 훌륭한 번역자, 김민호 선생의 힘입어서 한글 책으로 읽기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